시선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흑산도 다녀와 보셨어요, 혹시 손 탐정님?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죠. 저도 네. 홍어 먹는 건 좋아하는데 네. 흑산도 못 가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한테는 참 가기가 먼 곳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네. 이제 공항을 좀 놔달라, 비행기 놔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탐정에서 다룰 얘기도 섬에서 벌어진 사건 얘기네요. 섬에서 벌어진 거는 아니고요. 완도 출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완도 출신의 네.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네요. 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요. 법원이 현재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무기수 김신혜 사건입니다. 김신혜 씨 사건, TV에서도 많이 다뤄가지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기징역을 지금 선고를 받고 몇 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18년째 복역 중이에요. 그래요. 네네. 근데 재심 결정이 난 거예요. 9월 28일에. 네. 확정된 건데요. 이미 2015년에 재심 개시 결정은 나왔어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불복을 했고 예. 고등법원 거쳐서 이번에 대법원까지 와서 확정된 거죠. 예. 23살에 구속돼서 올해 41살이거든요. 18년 동안 지금 복역 중인데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이 확정되면은 말 그대로 징역이니까 예. 교도소에서 그 정역에 복무한다. 즉 의무 적으로 노동을 해야 돼요. 노역을 해야 되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걸 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계속 거부 중입니다. 노역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이익이 좀 많죠. 불이익이 있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가능합니다만 그런 가석방이라든지 제외되고. 여러 가지 귀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다 하면서 끝까지 18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 김신혜 씨. 네. 결국은 정말 많은 오랜 기간 논란 끝에 재심이 확정된 건데 근데 손 변호사님, 네네. 재심이 확정됐다고 해서 그게 네. 바로 무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재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판결이 확정됐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유죄의 증거가 위조나 변조되었거나 아니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나 경찰이 범죄를 범하였거나 예.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재판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재심해라 이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해야 할 사유, 재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 이제 무죄로 다시 판결이 바뀐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재심이 열리는데요. 극적으로 무죄 선고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똑같이 무기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재심 결정이 됐지만 그게 바로 무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하는 건데 우선 무기수 김신혜 사건이라고 그냥 실명을 왜 붙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이미 여러 차례 얼굴과 이름을 다 노출한 채 김신혜 씨가 이 사건에 대해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쓴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어떤 사건입니까? 2000년 3월 7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예. 그런데 약 7km 떨어진 마을에 사는 52세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예. 발견 당시에 도로 위에 있었고요. 또 그 주변에 깜빡이, 그러니까 자동차의 방향 지시 등의 깨진 조각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이제 다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을 밟고 지나갔구나. 네네, 예. 치고 지나갔다 그렇게 본 건데 하지만 그 시신에 이상하게도 출혈이 없었고요. 또 외상의 흔적도 없었어요. 결국 부검한 끝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303%. 어휴, 엄청난 거죠. 거잖아요. 네. 또한 다량의 수면제 성분까지 검출됐고요. 예. 결국 약물에 의한 사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타살 아니냐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죠. 뺑소니 교통사고가 살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신속히 착수했고요. 시신 발견 후에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용의자를 긴급 체포합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 교도소에 있는 피해자의 큰딸인 김신혜 씨인데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요.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한 8건의 보험에 가입했어요. 이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 8개. 네. 그리고 사건 당일에 이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함께 드라이브 나가서 살해한 후에 사건 현장에 시신을 놓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보험 사기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 당시에 경찰은.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경찰이 밝힌 그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또 있는데요. 예.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 네, 김신혜 씨가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추행을 당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복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이복 여동생은 심지어 아버지에게 강간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보험금을 노렸고, 두 번째 아버지로부터 쭉 성추행을 당해온 이런 이유도 있다. 살인의 이유가. 네. 게다가 김신혜 씨 본인이 그 당시에는 내가 죽였다고 자백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참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조사를 받으면서 모두 자백을 했어요. 특히 구체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어떻게요? 30알의 수면제를 양주에 타서 결국 살해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게다가 이 김신혜 씨의 집에서는요. 네. 아버지에 대한 살해 계획을 꼼꼼히 적어놓은 그런 수첩까지 발견됐습니다. 됐다고 이제 경찰이 얘기한 거예요. 네네. 살해 계획이 적혀있는 수첩 시나리오가 나왔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100% 범인이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 김신혜 씨가요. 자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장 검증까지도 다 이제 거부했어요. 하지만 이 증거가 있잖아요. 예. 객관적으로 이거 범행 저지른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됐고요. 결국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는데 불복해서 상소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을 해놓고 며칠 만에 번복을 해? 무죄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럼 도대체 처음에는 왜 자백을 한 겁니까? 처음에 자백을 한 게요. 예. 이게 일단 김 씨의 주장이에요. 예. 김신혜 씨의 주장인데 고모부가 있었습니다. 고모부가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고모부가 뭐라고 시켰는데요? 이 사건 직후에 이 고모부가 김신혜 씨한테 와서 예. 너의 그 남동생이 이 김신혜 씨에게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있었어요. 둘 다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남동생, 이복 여동생. 네, 그 이복 남동생이 너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신혜야,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동생한테 큰일 난다. 여기서 내가는 네가 네. 신혜 네가 자백해주지 네. 않으면 남동생이 잡혀갈 거야. 네가 했다고 얘기를 하고 대신 너는 성추행을 그동안 아버지한테 당해왔다라고 하면 금방 풀려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김신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결국 고모부로부터 그러한 내용들을 다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서 말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성추행을 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것도 그냥 지어낸 말이라고 김신혜 씨는 지금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요. 예. 이게 범행 동기라고 알려지면서 예. 김신혜 씨가 살던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걸 탄원서까지 냈어요. 그런데 김신혜 씨는 아니다. 그런 일 없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적 전혀 없다. 라고 말을 한 거죠. 허허. 그러면은 자 동생 때문에 내가 살인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가 됐고 성추행 당한 적도 없고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네. 뭐냐면 살인 계획을 써놓은 문건하고 그다음에 보험을 아버지 네네네.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놨다는 네. 거. 이 두 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보험부터 볼까요? 예. 네. 보험을 8개나 가입해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사와 예. 재판 과정에서. 하지만 이게 꼼꼼히 따져보면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데요. 보험 8개 중에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어요. 그 당시 아버지가 사망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머지 보험도요. 이 가입일로부터 2년 내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 2년 내였어요?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나기 전이었어요. 아하. 특히 이제 보험금 수령인을 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김신혜 한 명이 아니었고요. 예. 상속인이었어요. 그런데 공동 상속인들이 많이 있었기 그럼 때문에 나눠 가져야 되네요. 3명 형제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험금이 설령 이렇게 지급되더라도 김신혜 씨 본인이 수령할 전액을 수령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요, 손 탐정님. 뭐 저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김신혜 씨도 잘 몰라서 그냥 네. 들어놓으면 내가 아버지 네. 죽으면 다 받는구나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뒀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김신혜 씨가 본인이 직접 보험 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졸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보험 설계사로 뛰었던 경력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몰라서 보험금을 이제 수령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알면서 잘하는 전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단순히 가입해놨다고 해서 범행 동기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일단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이 살인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보험 문제는 그렇게 또 해명이 되고 그러면
집에서 아까 살인 계획, 아버지 살인 계획을 적어놓은 수첩이 나왔다면서요. 그건 네.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당시에 그 살해 계획서라고 이렇게 끔찍한 명칭으로 불렸는데요. 예. 김 씨는요, 이 연극 배우였어요. 그리고 연극 배우 일도 또 했어요. 네네. 그리고 또 글도 꾸준히 써왔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김 씨에 따르면요, 이건 내가 쓴 그게 그 시나리오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 시나리오가 진짜 이 살인하고 아주 유사한가? 아니면 살인을 주제로 한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잖아요. 광범위하죠. 그렇죠. 어느 정도나 이게 교집합이 있느냐가 네. 싱크율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당시에 그 김 씨의 집에서요, 노트 3권을 입수해서 예. 그중에 한 권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그 노트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예. 실제로 발생한 이 사건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처음에 말을 했어요. 경찰이. 경찰이 네. 완전 일치한다. 그런데 나중에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용이 비슷하다. 내용이 근접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바뀝니다. 아하. 네. 게다가 예, 예. 이 문서, 이 노트가 애초부터 재판에서 예.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증거 능력 때문인데요. 예. 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절차와 규정들을 준수해야만 그 압수물이 증거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유죄 판결의 증거로 재판에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뭐 여러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때 김신혜 씨의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이 없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다라는 보도가 이제 여러 개 있고요. 예. 또 거기에 더해서 설령 영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2인 1조. 그러니까 예. 그 경찰 2명이 팀을 이루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규정을 어겨서 경찰 1명이 했다. 그 다음에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절차를 어겼구나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서 뒤늦게 2명이 함께 현장에 가서 압수수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위조를 했어요, 문건을. 네, 그 사실이 또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렇군요. 거기다가 현장 검증할 때도 영장 없이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김신혜 되죠? 씨가 계속 거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장 없이 계속해서 그 강요를 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살해했다라고 자백한 건 다 번복했고 살해 계획서라고 했던 건 아니고 뭐 보험 문제도 얘기 안 되고 다른 증거는 경찰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까? 범행 도구가 중요하겠죠. 실제로 김신혜 씨가 그러한 살해 행위를 아버지를 살해했다면 거기에 사용한 그런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경찰 그리고 법원에서 인정한 그런 살해 방법에 따르면 수면제가 있을 테고요. 예. 또 양주도 있고 양주병도 있을 겁니다. 음흠. 그런데 그런 증거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 이 당시에 그 김 씨가요 초기에 수면제를 갈아서 예, 예. 이제 술에 섞을 때 예. 행주와 밥그릇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주와 밥그릇은 찾았어요. 예. 그런데 이걸 검사해 보니까 수면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배갈 넘게 먹어야 된다면서 그걸로. 이게 김 씨는 이제 그 서른알을 양주에 타서 먹였다고 이제 했지만 사실 시신에서 검출된 그런 그 수면제 양을 고려하면은요 30알 정도는 그런 수치가 안 나온다. 그럼 30알이 넘는 그 많은 알을 거기다 갈았으면 여기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성분이. 깨끗이 씻어도 남죠.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런 성분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경찰이 당시 살해의 근거라고 제기한 것들이 팩트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또 당시에 그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좀 드러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압수수색 절차 문제 외에도요. 예. 이제 현장 검증 거부할 때 뭐 영장 없이 했다는 점도 이제 그 말씀드렸고 심지어 그 경찰이 김신혜 씨의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면서 서류에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그 날인을 거부하자 경찰이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억지로 지장을 찍었다.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강압 수사를 받았다. 네. 얘기.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죠. 제가 하나 더 들은 건 뭐냐면 이건 좀 손탐정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집으로 압수수색 갔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을 싹 담아왔는데 이제 여기는 여러분 서울 집입니다. 서울에 혼자 자취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싹 담아왔는데 거기에서 이 김신혜 씨의 좀 그 사진이 하나 나왔답니다. 이 누드 사진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선 너 이거 싹 뭐 다른 데다가 퍼뜨릴 수도 있어? 이런 압박을 받았다라고 김신혜 씨가 얘기하고 있다. 이것도 확인된 건가요?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텐데요. 뭐 객관적으로 그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재심 과정에서 이번에 재심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김신혜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재심 결정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재판이 대법까지 가서 판결이 났는데 그게 뒤집어진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굉장히... 게다가 복역 중인데. 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18년 전 사건에 대해서 재심 결정이 내려진 이 사건 아주 이례적인 일 오늘 뒤집어 봤는데요. 사실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무죄로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고요. 지금 재판을 다시 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여는 그 재심에서 검사는 유죄라고 주장을 할 테고요. 예. 그리고 또 변호인 측은 아니다, 억울하다, 무죄다. 18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했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양측의 주장을 증거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법관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잠깐 제가 하나 여쭐게요. 근데 경찰이 살인의 증거라고 내세운 것들이 틀리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네.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그렇다고 네. 해서 새로운 증거라고 내세울 만한 게 김신혜 씨 측에 과연 있는가? 네. 요건 어때요? 알리바이라든지 당시에 알리바이가 사실은 입증이 안 됐거든요. 말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는데요. 사실 재심 청구를 한 다음에 재심 개시 결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그것도 재판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 변호인 측이 이제 김신혜 씨 측이 새로운 무죄를 보일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못 발견한 거 네네. 아직은. 그런데 이게 본인이 피고인이 무죄의 증거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제출해서 유죄의 확신을 법관이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에 실패하면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게 맞거든요. 과연 이번 재심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무죄 증거를 제출을 했는데 법원이 이걸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거를 못 내게 된 거죠. 예. 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시간이 없지만 이거 하나만 여쭐게요. 그 남동생을 대신해서 살인죄를 뒤집어서 쓴 거잖아요. 처음에 자백할 때. 김신혜 씨 주장에 김신혜 따르면. 씨가. 근데 남동생 이복 남동생이라 그랬죠. 네네. 어떻게 살인죄를 동생 대신해서 뒤집었을 생각까지 했는데 그 정도로 각별했는가? 이 질문. 저도 그 부분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게 이복 남동생이라고는 하지만 그 새엄마, 예. 이복 남동생의 그 실제 모친 생모, 예. 그 엄마가 좀 일찍 집을 나가면서 예. 결국은 그 이복 형제 관계지만 굉장히 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식같이 서울에서 네. 같이 자식같이 키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있더라고요. 이복인데 예. 왜 그렇게 죄를 뒤집었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는 사실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봐야겠습니다. 9월 28일에 아주 이례적으로 재심 결정이 난 김신혜 씨 사건 요목조목 오늘 손탐정이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